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2025년 우리가 빌딩 매매 시 피해야 할 3가지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네, 안녕하십니까, 빌딩와이즈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첫 영상은 우리 이제 단골 손님이죠, 문혜나 팀장과 함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을사년이죠, 이번 연도가. 을사년이 이제 뱀을 상징하는 건데, 뱀이 지혜와 풍요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풍요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5년 새해 첫 영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이제 시작에 앞서서 과연 빌딩 매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겠냐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23년, 24년이랑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공실률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비어져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건물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아마 그 건물을 융자받아서 사신 분들은 또 세금 나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시기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격리를 하면서 이제 원격 근무도 가능해졌었고, 요즘에 이제 전자상 거래도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무실을 구해서 쓰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 영향도 있는 거는 같아요. 회사들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부는 그냥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권유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정말 TV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시장 금리나 국내 정치, 정책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불안정한 국내 정세에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물주분들 중에 몇 분은 원래 이 부동산을 굉장히 잘 사셨어요. 좋은 입지에. 그래서 길게 가져가시려고 했었던 분들인데 계엄 터지고 이슈 터지고 하면서 이거 부동산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하고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불안하게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환율 문제. 환율이 계속 이제 높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1,450원, 최근에 이제 1,500원을 이제 웃도는 고환율로 이제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건축 자재들 같은 것도 다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제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할 때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이제 25년도에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국내, 국외, 국제, 건설 경기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는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를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죠. 그쵸. 1월 말부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예측이 돼요? 트럼프를 누가 예측할 수 있어?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국한테 유리한 정책을 많이 펼칠 테고, 관세 부과를 이제 때릴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지만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한국 금리도 내릴 거야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당장에 지금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 4번 정도 인하를 계획을 했었다가, 지금 최근에 본 뉴스로는 한 2번 정도, 아니면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트럼프의 정책을 본다라고 하면 고금리 그리고 높은 세율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이 기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국도 덩달아서 맞춰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아마 이제 금리 인하일 거예요. 25년도에는 더 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
하는데 이제 거래 유동성이 이제 많이 틀 것이고 네. 대출 부담도 줄어드니까 이제 거래가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다 보면 시장이 좀 활기를 띨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년 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올해 1월 2일에 규제부에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이제 올 한 해의 경제 전망을 한 보고서를 이제 보도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은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2.1%였어요. 근데 이 최종 발표 나기 전까지만 해도 2%대였는데 네. 어수선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25년에는 이제 1.8%로 이제 하향 조정. 24년보다는 이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무튼 기재부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내놓은 목표가 이제 보시게 되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각 사회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내용의 정책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서 1순위 건설 애로를 해소한다 이 내용인데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 총사업비 관리 등 제도 개선으로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 내용인데 사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건설 부분만 담당으로 하는 변호사분이 계신데 23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 건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을 하려고 수주를 받아서 공사비를 책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건설비, 뭐 공사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중간에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힘들었었던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제 부담금이라든지 세제, 민간 건설사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하겠다.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매력적인 거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세금. 24년 5월 9일부터 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이 내용을 이제 1년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에 포함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많은 세금을 중과세를 내야 되는 다주택자 분들께서 주택을 처분을 못하고 있으셨을 텐데 이참에 이제 처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 흐름이 아무래도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규제 철폐에 관한 내용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라고 해서 1호, 2호 까지 지금 나왔죠. 그 중에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 의무 비율을 줄이겠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전자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단지 내 상가들의 공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가 의무 비율을 낮추겠다. 내용을 1호로 이제 발표를 했고,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 또는 이제 절차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규제와의 전쟁을 아예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까지 약 100일 동안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이제 시민 집중 신고제라는 것을 이제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연초부터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2025년 우리가 빌딩 매매 시 피해야 할 3가지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공실 위험이 높은 지역. 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남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중소형 빌딩들은 공실로 아직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지역이다 하더라도 좀 더 체크를 면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너무 과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 거를 저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통 호재, 뭐 개발 호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호재들이 선반영이 된 물건들이 많아요. 네. 언젠가는 오르겠죠.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지역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과대평가된 건물들을 매입하게 되면 이 내가 매입한 금액까지 시세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릴 거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허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자산은 이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정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정책과 시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이것만큼은 챙겨라 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거의 부동산 투자의 공식 같은 거죠. 유망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교통이 될 수도 있고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일 수도 있고 상권을 뒷받침하는 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을 꼽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역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교통이라고 하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GTX 노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GTX 노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빌딩 투자가 좋은 거냐? 그것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경기도권, 수도권 외곽에서 오는 GTX 노선역 인근으로는 이제 베드타운이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도심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중심 업무 지구에 있는 건물들이 아무래도 이제 빌딩 투자에 더 높은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주택 가격은 이제 많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업시설, 꼬마 빌딩이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드타운보다는 이제 중심 업무 지구에 밀집해 있을수록 더 가치가 높아진다. 교통의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워낙 24년 뭐 성수동, 압구정 알만한 상권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규 상권을 찾는 것도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항상 문제되고 있는 이 공실률. 하지만 이 공실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공실률이 지금 당장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도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노베이션이나 이제 임대 타겟을 이제 재설정해서 다시 신규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공실률이 높았던 그런 지역들은 매각을 하기 위해 물건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서 금액 조율이 많이 되는 건물들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해서 이제 본인의 구상했던 임대차를 이렇게 접목시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반인 분들께서 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긴 해요. 혼자서는 좀 어렵죠. 네. 이 MD 구성 자체가 사실 여러 방면의 상권도 알아야 되고 상권이 주는 이제 특색도 알아야 되고 업종들마다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 인력들을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이제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매수자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최근 불장이었을 때 매입을 하셔가지고 밸류업을 통해서 2, 3년 만에 막 시세 차익을 많이 받고 파는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옛날에 부모님들 세대 때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은 한 번 사면 10년을 보고 산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식에서나 나올 법한 부동산 단타들이 꽤나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매수자분들을 만났을 때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사면은 얼마에 언제 최근 2, 3년 후에 얼마 엑시트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라가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막연하게 지금 사면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대단히 큰 차익을 볼지 안 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보여줬던 데이터는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에 많은 시세 차익을 바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요. 항상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는 온다고 저는 항상 그 사례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서장훈 씨가 빌딩의 큰 손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빌딩 중에 몇 채를 IMF 때 샀거든요. 그때 누가 뭘 살려고 하면은 너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사? 이런 얘기를 들었을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나만의 가치관이 있고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똑똑하게 알고 투자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첫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